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휴대전화 문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정 2인자, 사실상의 부통령 권력은 이렇게 허망하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회한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악행이건만 그에 따른 비난과 욕설을 대신 받아가며 온갖 방패막이 노릇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황교안 씨는 제 아무리 박근혜 씨와 코드를 맞췄어도 진골이 될 수 없을 운명이었습니다.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 권력과 무관했으니까요. 새로운 총리로 김병준 씨가 내정됐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 힘든 만큼 그가 총리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씨는 총리의 권능을 100% 가동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누가 김병준 씨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오늘 기자회견한다는 박근혜 씨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와 결이 다른 길, 즉 사드 반대, 또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를 추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떼어줄 정도의 고도의 정치력과 분권 의지를 지닌 박근혜 씨일까요? 그게 맞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최순실에게 직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최태민도 역대 공직 기록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올린 바 없습니다. 장시호, 정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선이 종적을 감추어서 빈자리가 된 권력을 공식 라인이 장악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청와대와 무관한 김기춘이란 또 다른 비선의 이름이 스멀스멀 등장할 뿐입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까지 뒤집기 일쑤였던 박근혜 씨 아닙니까? 이렇게 비선에 휘둘려왔던 박근혜 씨, 공식 라인을 불신해왔던 박근혜 씨. 그 박근혜 씨가 할 일은 얼굴마담 발탁이 아니라 하야입니다. 6.4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새누리당 의원이 하기 싫은 게 역력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집단은 이미 신뢰의 디폴트 상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야만이 답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방식이라면 우리도 재벌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전월세집이나 자동차 같은 이 같은 재산뿐 아니라 생활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까지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재산은 잡히게 한다, 이런 기조 아래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로 고통받는 분들을 아름다운 재단에서 돕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 혐의 대신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봐주기 수사다. 이런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씨가 수사를 자청해도 서면 조사라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할 태세입니다. 오늘 박근혜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병준 씨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표현도 쓸 것 같은데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나 내치 대통령이라는 표현에는 청와대가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씨는 혼자 사실상 내치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짚었지만 박근혜 씨가 오늘 사과하는 이유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거듭되는 폭탄 증언이 배경으로 있어 보입니다. 안종범 씨가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씨가 직접 재벌 회장들을 2차례 호텔에서 만나서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에 붙인 최태민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태민은 당시 박근혜에게 신의 계시로 몇 년만 참고 기다리면 여왕이 될 것이므로 친인척 등 외부인을 만나면 부정을 타게 되니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훈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군요. 박근령 박지만을 멀리하고 최순실만 곁에 두니 말입니다. 정유라에게 외화 대출을 해준 하나은행을 금융감독원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의 대출에 금리 특혜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연 0%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하나은행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유라가 면접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덕에 이화여대에 가까스로 합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 혐의 대신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지만
청와대에게 대가로 받은 게 없으니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들이 대통령의 측근에게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의 일이었다면 검찰의 선택은 달랐겠죠. 또한 직권남용은요, 뇌물죄보다 형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도운 것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뜻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씨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만약 수사를 받겠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 의전 차원에서 서면 조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아니고 방문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 하나마나 조사인 거지요.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책임 총리로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등 내치 분야에서 총리가 전권을 발휘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야권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를 수용해서 야권을 설득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의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정이 위기 상황이라며 총리직 수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견강부회의 극치다. 국정위기의 책임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민심을 거스르며 총리를 하겠다는 건 국정 붕괴에 일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생각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왜곡하는 김병준 후보자에게선 최소한의 인간적 신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 권력 집착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눈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병준 씨다. 다시 안종범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회장들을 직접 만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나는 심부름만 했다. 억울하다. 두 차례에 나눠서 총 7명의 회장들을 만났고 한 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의 몸통이 박근혜 씨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이 삭감을 공언한 내년도 예산은 5,200억에 달합니다. 게다가 차은택과 관련한 문화 예산은 매년 규모를 더 늘려가며 2019년까지 모두 7천억이 넘는 돈을 쓰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의 효율성입니다. 실적은 저조한 데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화계 황태자라는 별칭을 방증하듯 차은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부의 일감을 다수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차은택이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지위를 활용해 이권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일감 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각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차은택과 관련된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최태민을 조사했던 노태우 정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태민이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던 유경재단과 한국문화재단 운영에 개입했습니다. 또한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친인척을 만나면 부정을 타게 되니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는 2013년 대통령 취임 후 박근령, 박지만 두 동생을 청와대에 부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동생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태민의 행태는 최근 제기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지요? 고 탕명환 씨는 신흥종교 이단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의 생전 증언을 보면 최태민은 구국선교단과 구국여성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물쓰듯 했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과자값이라고 쥐어주는 돈이 100만 원짜리 수표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 100만 원입니다. 지금도 100만 원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손주들에게 과자값으로 100만 원. 100만 원짜리 과자를. 그런데 당시는 1970년대 중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보자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되겠네요.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최태민은 사무실에 앉아서 재벌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당시 큰형의 박근혜 씨를 팔아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상대편에서는 꼼짝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평가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유라는 1차 평가에서 서류평가 800점 만점에 350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보다 50점 높은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점수에서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6명의 학생 가운데 6등으로 턱걸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화여대가 합격권 밖에 정유라에게 면접 점수를 몰아주기 한 그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유라에게 독일에서 연 0%대의 초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는 최순실과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 법인에서 약 3억의 외화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대출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해주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역시 정유라에 대한 대출금리 혜택은 은행 관행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나은행 관계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 방위 산업 쪽에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의 방산 의혹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과의 친분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게 방위 산업계의 정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 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군 기무사 이재수 전 사령관의 경질이
대표적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지만과 육사 동기인데 최순실이 군 내부에 박지만 라인을 밀어내려고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근면 전 청와대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청와대 일부 참모의 전횡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인 안봉근 씨, 국정홍보 비서관인데 장관, 차관이 대통령에게 얼굴을 맞대고 보고를 하려고 해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또 다른 일원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간섭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정부, 공공기관 인사 등 온갖 분야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의 측근들과 비서진들의 경질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공식 라인 참모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씨와 최악의 위기 국면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먼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박근혜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정현 씨는 대통령이 무슨 대역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역 죄인이 아니게끔 포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또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도 박근혜 씨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씨와의 통화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응을 총지휘하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아내 이모 씨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지 2달이 넘어서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우병우 전 수석의 횡령 단서를 포착했고요. 그 액수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우병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금요일 오후군요. 이미 언론이 다 보도했던 것, 몇 달 전에. 이제사 나서는 검찰. 그 수사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병준이
총리 후보자인 주제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그렇다면 우리 아빠처럼 국방부와 KBS부터 점령했겠네. 그게 아닙니다. 카카, 황교안한테 총리 해임 통보를 문자로 하셨습니까? 요즘은 문자 이별이 유행이라고 해서 나도 젊은이들 트렌드를 따라하려고. 그래도 곳곳에서 심하다, 대통령한테 충성한 사람을 저렇게 애완견을 유기하듯 내쫓을 수가 있나, 비정하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겠어? 황교안이 개처럼 충성해서 그렇지. 만약 고양이처럼 충성했다면 뭐 품 안에서 쓰다듬다가 내보냈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성주에 가서 물병에 계란 맞고 심지어 가발이 벗겨질. 야야야야, 뭐 가발 아니래. 어? 왜 유언비어를 유포해? 하여간 온갖 고초를 겪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쓰러울 정도로 청와대를 옹호하던 황교안을 그렇게 비정하게 내쫓는 걸 보니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나대는 김병준의 앞날도 보인다는. 천기 누설하지 마, 이 씹새끼야. 카카, 만약 카카가 유고 상태이거나 탄핵 중이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유고 상태면 누가 권한 대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대통령 비선실세, 2번 청와대 비서실장, 3번 국회의장, 4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번 헌법재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동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양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있습니까? 청와대에 누워 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였어 외칩시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뉴스를 바로 전해드리기보다 예. 최근의 언론 현상, 보도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굉장히 이게 예리한 관찰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근 언론 보도에서 안보가 불안하다라는 식의 뉴스가 사라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안보 불안 타령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뭐 들이대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늘.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먹히니까 뭐 안보 타령, 북한 뉴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 한국 방송인지 그 북조선 방송인지 이해가 안 됐던 KBS 보도 아이템이 없어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예. 근데 뭐 북한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 기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 북한은 지금도 무수산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뭐 대남 비난 성명도 하루에 2-3개씩 내고 뭔가를 하여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내용인데 그런 기사가 적어진 게 완연합니다. 예. 최순실 판문이 워낙 커서 북한 뉴스를 밀어내는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예. 정부가 북한 기사를 가지고 다른 논란을 덮어버리는 그런 잔꾀, 그런 술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연합뉴스나 이런 친정부 언론한테도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무수히 봐왔던 그 안보가 불안하다는 기사들 예. 이게 실제보다 얼마나 부풀려졌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쏟아진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의 대북 도발을 우려했다고요? 예. 어제 북한 외무성 산하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역도가 우리에 대한 도발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 예. 남쪽에서 안보 장사꾼들, 그러니까 안보파리 언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저 북한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국민들한테 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오히려 남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하는 뭐 이걸 미러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남쪽 사람도 많아요. 이 전쟁을 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수세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보통 뭐 우리가 이러다가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웃기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예.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를 다뤘군요. 예, 사설에서 썼습니다. 예. 사설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의 습행 관리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뭐 요즘에 우리가 제정 러시아 말기의 요즘 라스푸틴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예. 습행 관리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 이 어떤 영국 작가가 트빌리라는 제목의 소설에 등장시키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빌리는 가난한 음치 소녀의 이름인데 음치였습니다. 근데 그 음치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그런 디바를 만들지만은 그 스펜갈리가 죽은 뒤에는 그 최면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트빌리라는 소녀가 노래라든지 뭐 무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스펜갈리가 사라진 상태, 즉 최순실이 사라진 상태로 비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공직 지위도 없이 박 대통령의 개인사에서 일부 정신적인 일만 했던 사람이 국가 수반에 대해서 스펜갈리와 같은 장악력을 얻었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파이낸셜 타임스가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흔드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정치적 위기에 지역 협력 강화 능력이 떨어진다면 북한은 더 대담해지고 한국, 일본이라는 축이 침식되면 필리핀이 중국으로 기우는 데 이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한 거라서 좀 말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파장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지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형적인 미국 중심, 서방 중심의 시각인데 예. 어쨌든 이 한국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실제로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 최순실 얘기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는 거를 보면 그런데요. 예. 미 국무부의 데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예. 서울에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사드 배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예. 이 미 국무부라는 데는 지역 담당 차관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러셀 차관보의 어제 이 말은 사드 배치 결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다가도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포스트도 박근혜 씨와 유사한 사례를 정리한 기사를 냈군요. 예, 기사 제목이 신비주의자나 무당에 빠진 지도자는 한국의 대통령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국가원수 노릇을 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다 잘 찾아보면 있다 이런 반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우리 김용민 브리핑까지 듣는 모양이군요. 예, 자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팔하고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네팔은 불교 국가죠. 예. 그 2008년까지 왕정 국가였는데 예. 당시에 가넨드라라는 왕이 쫓겨나기 전까지 점성술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는 라제팍세 전 대통령이 2005년하고 2010년 대선에서 점성술사의 얘기를 듣고 대선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최태민 일가가 박 대통령한테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한두 번의 에피소드였을 뿐이었고요. 예. 그리고 네팔의 왕은 점성술사 자문단을 둔다라는 사실이 원래 알려진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같은 레벨을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일과적이거나 공식적이다 이런 점에서 그냥 줄기차게 수십 년 동안 연을 같이 해온 그리고 총체적 국정에 관여한 그리고 또 비선에서 관여한 최순실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또 게다가 이 두 나라는 또 왕정이다 보니까 이 또 공화정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점성술사가 마쿠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국정을 농단했다. 국헌을 문란케 했다. 이건 정말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나라 망신 수준은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크네요. 예.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사실은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의 그 인연의 역사 이거를 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외신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AP통신은 한국의 초현실적인 스캔들의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커스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직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예. 또 블룸버그 통신은 미스터리한 편지가 한국의 지도자를 홀렸다라는 기사에서 유경수 여사 서거 후에 최태민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둘 사이의 인연을 전했습니다. 예. 한국의 피키캐스트 같은 매체지요. 미국의 버즈피드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다뤘다고요? 예, 버즈피드라고 하면 뭐 짤방 같은 거 올려가지고 재밌게 시사를 다루는 매체인데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의 영향력을 이미 넘어섰다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그런 매체입니다. 어제자로 이번 사태에 관한 기사를 올렸는데 뭐 제목이 좀 깁니다. 원래 재밌는 매체니까요. 한국인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Congratulations, South Korea.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대통령 스캔들 중에서 제일 이상한 위어디스트 스캔들을 갖게 됐다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선서했던 사진, 또 이번에 사과하는 사진, 촛불 시위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렸고 또 미국에서 있었던 각종 짤방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황당하다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썼습니다. 뭐
그리고 정유라가 말 타는 사진, 팔선녀를 상징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사진 이런 것들도 막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씨가 외치를 담당한다? 이건 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냥 내치 외치 이거 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그 권력을 통째로 반납하는 일만 박근혜 씨에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뭐 내치는 본인이 다 담당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어떻게 경제까지 김병준 씨에게 맡길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자 2부를 지금 못 들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데요. 저희 2부 텔레그램에 예고된 걸 보니까 김태규 기자님도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김태규 기자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 확답을 못 들었다는 거죠. 김병준 씨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요. 예, 그래서 김병준 씨 혼자서 지금 자기가 내치 대통령이다 뭐 이러고 있는 꼴 같던데요. 어제 오후에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연 모양입니다. 김병준 씨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되게 그 모습을 직접 보면 되게 착잡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막상 그걸 보니까 전혀 착잡하지 않고 헛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문일답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김병준 씨가 저보다도 정치를 모르는 바보거나 아니면은 한 자리 해보는 거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김병준 씨가 헌법상에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화가 어느 정도였냐 하시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나눈 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경제,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직도 완전히 유고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 권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국정에 대한 경제, 사회에 대한 부과는 저한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지만 경제는 나한테 맡긴다고 생각한다. 예, 이건 뭐 참 개떡 같은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아니 김병준 씨가 저걸 정말 믿는다면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병준 씨가 경제와 사회를 맡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씨가 김병준 씨한테 정말로 경제를 맡길 생각이었다면 엊그저께죠. 개각을 발표를 할 때 임종용을 부총리로 동시에 왜 발표를 했겠습니까? 경제부총리 인선권을 김병준 씨한테 줘야죠. 그런데 지금 임종용이라는 사람은 현 정권에서 금융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MB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김병준하고 같은 시각, 같은 날짜에 부총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건 김병준한테 경제를 맡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김병준 씨는 자기한테 맡겼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화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그 총리 후보자로 임명됐을 때 처음에는 그 김병준 씨는 임종용 부총리 지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밤에 그게 좀 캥겼는지 기자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임종용도 자기가 추천했다. 이렇게 허겁지겁 수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버라이어티한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종용을 김병준 씨가 추천한 사람이라면 김병준 씨는 지금 당장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요. 왜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내치 대통령을 맡는 사람이 임종용을 경제수장으로 선정을 했는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요. 예. 사자방 비리 중에 사하고 자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임종용 씨는요. 금융노조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1,300조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치 대통령을 맡는데 임종용을 지명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합니다.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추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종용은 박근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김병준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정말로 임종용을 자신이 추천했다면 예, 김병준 씨는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인물로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거고 노동계가 악착같이 반대하는 인물로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병준 씨는 중립내각이 아닌 거죠. 박근혜 따까리라는 걸 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용을 자기가 추천을 했건 박근혜가 추천을 했건 임종용이 김병준 씨하고 같은 날 경제부총리가 됐다는 건 김병준 씨가 전혀 경제에 관한 실권을 가질 수 없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김병준 씨도 알고 있어요. 박근혜 씨가 자기에게 경제를 다룰 권한을 주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그 직을 수락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요, 그 조선일보 어제자에 보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총리 지명 이후에요. 박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경제를 챙기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가 챙기는 형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아마 그게 진실일 거예요. 내치 중에서도 박근혜 씨가 김병준 씨한테 절대로 경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요. 국토부에서 1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되게 거창하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제한한다 이런 조치였어요. 뭐 별 대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때문이고 그래서 뭐 그걸 잡겠다고 부동산 분양권 전매를 막았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식인 거죠. 분양권 전매를 막아봐야 어차피 지금 시중에 돈은 남아 돌고요. 그 돈이 갈 곳은 없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분양권 전매를 막아봐야 주변으로 돈이 밀려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투기의 원인이 재건축인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땜빵식 처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토부는 어제 이걸 굉장히 거창하게 발표를 했어요. 11.3 부동산 대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어제 건드린 겁니다. 강호인 장관을 앞세워서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김병준 씨는 어제 그 시각에 기자회견 하느라고 바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런데 저는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으면 했습니다. 오전에 11.3 부동산 대책 발표됐는데 김병준 총리 임명자는 그거 알고 있었냐고요. 기자들이 전 누가 좀 물어봐 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김병준 씨가 알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준 씨가 모르게 오후에 김병준 씨가 자기는 뭐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전에 박근혜 정부는 국토부 앞세워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죠. 내치 대통령이 선정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내치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씨가 2012년 12월 19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19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20일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발표를 해버린 이런 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선정이 됐는데 옛 대통령이 그날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병준 씨였다면 어제 오전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거 보고 엄청 열받았을 겁니다. 아니 나한테 경제 권한 다 준다면서 내가 지금 종로국에서 총리직을 수락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하고 열이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김병준 씨는 태연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총리직을 수락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박근혜 씨는 김병준 씨한테 경제를 맡기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김병준 씨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에 관할 건이 없는 내치 총리가 될 겁니다. 뭐 자칭이요. 그러면 김병준 씨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서요. 이 경제부처라는 게 그냥 경제부처, 기재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게 전부 다 경제부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정부 조직법상으로요. 경제정책조정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부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저걸 못 건드리면 새 내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임종용 씨는 그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총리로 선임이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임종용 씨가 박근혜 대통령 최우선 과제인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면 김병준 총리는 통일하고 외교는 박근혜 씨한테 맡기고요. 예, 여기에 뭐 국방부, 국정원 다 박근혜 씨한테 넘기는 거죠. 그리고 경제는 전부 다 임종용 씨한테 맡기고요. 예, 김병준 씨는 시다바리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한 유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진심으로 김병준 씨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김병준 씨가 굳이 안 해주셔도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을 김병준 씨가 정말로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무적 감각이 너무 부족해서 총리 자격이 없는 거고요. 다 알고도 수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욕심으로 거기서 총리를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박근혜 시다바리밖에 못하고 나올 것 같은데 뭐 하십시오. 그 욕심이 생긴다니까 뭐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고 시민들은 무시하고 촛불을 들고 다시 청계광장으로 모여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준 총리는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의 사기극을 지금 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김병준 총리를 언급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담아둘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시민들은 묵묵하게 시민의 길을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김병준 총리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언급할 대상이 아닌 거죠. 예. 네. 언급할 가치가 없고 언급할 대상도 아닌 김병준 씨 이야기. 네. 이렇게 막차에 타서 패전 처리 투수가 되겠다는, 네. 뭐 정말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야, 권력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참, 엄청난 마력이 있다, 권력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국 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자보도 지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예. 그렇죠. 네. 참 시대가 글쎄요. 이게 뭐 퇴보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시대의 문제와 나는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성찰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이게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20대 개새끼론이었나요? 김영훈 PD님께서 하셨던. 제가 근데 그 원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영훈 PD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조금 갑자기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제가 학생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학생의 날을 맞아서 저희 청년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규탄 시국에 나섰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고마운 마음에 저희 학생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경제 이야기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과거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참 혁명이 많은 나라라서 프랑스 혁명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프랑스 5월 혁명 이러면 이게 뭘 뜻하시는지 뭐가 떠오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5월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68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1968년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시민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 얘기부터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파리대학교라는 대학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파리대학교 하면은 좀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니까 소르본 대학교 이러면 아마 유명한 대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왠지 이제 소르본 대학교 하면 이름만 들어봐도 되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교는 한때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학교였고요. 이 대학교가 121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100년, 200년 이런 게 아니죠. 벌써 900년이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이 대학을 나왔고요. 근데 지금 제가 파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파리에 가서 저 소르본 대학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저기 이렇게 세 곳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어디가 소르본 대학이지? 이렇게 가보면 소르본 대학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파리 1대학, 파리 3대학, 파리 4대학 134대학이 옛날에 소르본 대학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르본이라는 역사적 이름만 남았을 뿐 파리의 명문대학인 소르본 대학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평등화된 대학들이 파리 1대학에서 9대학까지 그리고 이제 파리 교외에는 10대학, 11대학, 12대학 이렇게 번호로만 구분짓게 지금 대학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 애들이 와갖고 나 옥스퍼드 출신이야 이렇게 똥품 잡으면 엄청 욕먹습니다. 무슨 학벌 자랑을 하고 다니냐고. 옥스퍼드가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대학 평준화를 이뤄낸 거죠. 학벌이라는 이름,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딱지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이런 폐해를 막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리 1대학, 2대학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이 언제 없어졌냐면 1968년에 바로 68혁명으로 없어집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대학 학벌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당시 그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출발이 3월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8명의 대학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점거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잡히니까 소르본 대학교 대학생들이 석방 시위를 벌였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 학교 안으로 무장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지면서 그 학생 미셸 대로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경찰들하고 극적으로 대치를 하고, 그런데 경찰들이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대학생 시위로 번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뭐야? 시위가 이유가 그거야? 설득력이 좀 약하잖아. 아니 뭐 시위하다가 대학생들이 좀 잡힐 수도 있고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왜 저게 이렇게 세계사의 길이 남을 대투쟁으로 확산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 프랑스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막강했다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때 그 젊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런 거였죠. 근데 정작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일 때 대답은 뭐였냐면 우리는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들은 프랑스를 짓누르고 있던 기성세대의 권위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네,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매일 암기하고 매일 취직 준비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고 이게 우리랑 거의 비슷했던 시절이었는데 예.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프랑스 대학생들이요.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구호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고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학생들이 폭발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 중에 한 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의를 애써 못 본 척하며 사람들을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 나누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불의를 애써 못 본 척했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영원히 바뀔 것 같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여기에 반대한 이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가 너무나 공감을 얻어서 이제 뭐 독일, 영국, 미국, 일본까지 확산이 됐었던 세계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위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동서냉전 상태니까 프랑스 공산당도 호시탐탐 프랑스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상식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들불처럼 시위를 벌이면서 시내로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지금 생각에는 프랑스 공산당이 동조를 했거나 주도했거나 지도했거나 지지했거나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는 드골 정부로부터 악랄한 탄압을 받았는데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이 젊은 층들의 투쟁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투쟁을 하니까 공산당에 가서 찝적댔겠죠. 야, 니네 불만 많잖아. 우리랑 같이 사회주의 만들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싫어 임마. 우린 사회주의도 싫어. 우리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니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질서 자체가 싫은 거야 임마. 우리는 니네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거야. 청년들이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도 얘네들 보고 지도가 없는 투쟁이니 뭐 제대로 뭣도 모르는 놈들이 막 길거리에 나섰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학생들의 시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모자가 없는 시위라고 부릅니다. 지도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시위였고 그냥 시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청년들이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해방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젊음의 목소리를 막 발산을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꿈쩍도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공산당이 좀 지도를 하려고 해도 먹히지도 않았고 드골이 경찰을 앞세워서 탄압을 해도 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젊음의 자유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정말로 활활 날아다닌 겁니다. 이 청년들의 자유가요. 이 68혁명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청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쟁의 방식, 싸움의 방식 이런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불복종과 상상의 나래 이런 걸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이 집회에 나오면 투쟁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저기 앉으시고요. 구호는 이렇게 외치시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나이만 해도요. 46세가 된 기성세대만 해도 저만 해도 민중총궐기대회 열리면 제일 먼저 나는 어디 앉아야 되지? 투쟁본부 주최자는 어딜까? 구호는 언제 외쳐야 돼? 가도행주는 언제 어디로 간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해요. 저희는요. 예. 그만큼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이죠. 또 다음 주 큰 집회 때 많이들 나와주시겠지만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인 자리에서 어떤 기성세대의 룰에 따르지 말고요. 정말 마음껏 젊음을 한번 발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다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젊음의 권리거든요. 박근혜 퇴진도 마음껏 외치고요. 또 그러면서 왜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야 하는지도 토로하고요.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암기만 하고 외우고 친구를 경쟁자로 삼아야 하는 사회에서 살았는지도 마음껏 이야기해보고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받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의심하고요. 복종하지 않겠다고 외치고요. 그렇게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젊음의 발산들이 모이면,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세로 젊은이들이 모이면 분명히 역사가 바뀝니다. 적어도 프랑스만 해도 68혁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분분하지만 적어도 그날의 그 혁명 이후에 소르본 대학 900년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 무너뜨린 다음에 대학의 평준화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박근혜 퇴진과 우리 뿌리 깊게 박힌이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학벌주의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외치고 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안 없어질 거라는 고정관념일 뿐이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싸워나가다 보면 없앨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거침없이 한번 청년들이 모여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 혁명 때 기성세대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청년들에게요. 야, 그러면 도대체 니네는 누구한테 권력을 주자는 거냐? 드골을 몰아내면 대안이 누구야? 대안이 공산당을 세우자는 거야? 이렇게 그 집권자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 쪽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니네 우리하고 안 합쳐? 드골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성공하면 권력을 도대체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기성세대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파리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상상력에게 권력을. 그렇습니다. 니네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주지 않겠다. 니네가 만들어 놓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 주려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의 권력을 차라리 우리의 상상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년들한테요. 상상하고 꿈꾸는 일을 부디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권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하야를 한 다음에 이게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이건 기성세대고 정치인들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세상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냥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권력을 상상력에게 맡긴다. 이 부조리한 꿈쩍도 안 하는 너희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질서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 68혁명 당시에 청년들이 외쳤던 구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지금부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괴의 열정은 창조적 희열이다.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자. 30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이완배 기자님도 믿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지 말고요. 청년들끼리 상상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주시고요. 박근혜 타도라는 정치적 문제는 당연히 포함하되 그걸 넘어서서 불가능한 걸 이 사회에 한번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금지와 금기를 스스로 금지해버리시고요. 새로운 권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상상력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고 20여 년 동안 억압받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서열화, 경쟁사회 이런 질서를 과감하게 거부하고요. 마음껏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성세대가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이는 자리에서는 박근혜 타도, 박근혜 퇴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소중한 상상력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청계광장에 우리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청년들의 상상력이 마음껏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내일 기대하면서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왜 20대 개새끼론, 저는 한 번도 20대를 상대로 개새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20대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개새끼론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저는 사실 그 글을 쓰게 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 저항을 안 한다. 이 차원의 맥락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쓰게 된 동기는 바로 68혁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의대생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68혁명은 실패한 것이다. 사실 역사 정치적 맥락을 보자면은 그 실패한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월 혁명이 있었고요. 6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드골이 이겼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았던 청년들의 저항은 그 다음 달에 이제 무위로 돌아가게 된 셈인데 그래서 68혁명이 실패했다라는 글을 보고 제가 아주 멘붕이 왔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또 6월 항쟁 노태우가 결국 당선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은 6월 항쟁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패로 볼 수 있겠는가? 사실 68혁명을 계기로 프랑스는 사상사적 어떤 중대 분기점에 섰고요. 사상의 천국이 된 그 프랑스가 아니겠습니까? 68혁명을 계기로 한 이런 어떤 정치적 승패의 문제로만 이렇게 천착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분개했었고요. 너희 같은 이런 얄팍한 사고를 가진 친구들 이게 다수라면은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라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근데 그 글에는 이제 저건 없었어요. 68혁명 얘기는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이 침탈되고 이런 상황들을 기화로 해서 이제 그 글을 쓴 것인데 근데 그때 비난했던 20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 20대가 지금은 30대가 됐을 텐데 그 30대들 절대 다수도 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날선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제가 사과했어요. 20대들한테. 나 잘못 생각한 거라고. 아니 사과를 하실 일은 아니고 그 기성세대로서 상상력이 부족하고 68혁명의 그 의의를 패배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따끔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또다시 그런 기성세대의 따끔한 충고는 당연히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고 그 따끔한 충고를 넘어서서 훨씬 더 뛰어난 상상력으로 내일 청계광장을 또 가득 메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무당이 아니라 국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출석 직전에도 국민은행에서 업무를 보신 최순실 동지께서는 대변인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법대로 수사를 진행했던 나쁜 검찰총장 최동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순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눈치라고는 친박 정치인만큼 찾아보기 힘든 최동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최동욱은 빨갱이를 양성하는 종북 좌파 괴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박근혜 동지가 국정 운영을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최순실 동지의 염려를 무시하는 언사다. 법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최순실 동지인 것이다. 꼭두각시 박근혜가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순실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최동욱은 파파이스를 녹화한 충정로 벙커원에 포크레인을 끌고 쳐들어가 녹화 테이프를 박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동욱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준법 정신과 정의 사회 구현 의지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당장 후배 검사 윤석열도 최동욱을 본받았다가 피똥을 쌌으며 김병준도 박근혜 동지가 법대로 수사받도록 하겠다며 질질 짜게 만들었다. 이렇게 법치 국가로의 복원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드는 것은 최순실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최동욱은 최순실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소신을 지키다가 한순간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선배검사 황교안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지식한 최동욱은 돌연 마음을 바꿔 최순실 동지를 구속해버린 후배 검사들을 찾아가 야, 니네들 이럴 생각 없었잖아. 처음 했던 것처럼 물타기 수사, 봐주기 수사 해줘 라고 엄중하게 충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최순실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박근혜 최초 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적
탄핵 상태와 법률적 지위 유지라는 이중 상황이다. 하여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그는 국정 개입을 중단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로서는 최소 애국이다. 국정 파탄과 국가 표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진하야는 최대 애국이 될 것이다. 최대 애국을 권해드린다. 국민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는 결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한국의 보수는 상당 기간 집권하면 안 된다. 민주화 이후 보수는 최초 10년 집권의 결과 국가를 환란의 나락에 빠뜨렸다. 두 번째 10년 집권은 외환 위기 때보다 더한 민생 파탄에다 국기 붕괴와 헌정 파괴까지 초래했다. 한국 보수의 실정과 악정은 당분간 치유 가능성이 없다.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국민은 난파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애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할 민주개혁 세력의 능력은 필수가 됐다. 최악의 대통령을 배출한 헌법과 헌정 질서에 대한 전면 개혁도 필수다.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바로 세워야 할 소명은 다시 국민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침몰하게 버려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